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단원, 1단원의 소단원 문제풀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이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을 알맞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글이라고 했을 때 위에 나와 있는 건 당연히 시죠. 네. 그죠? 시 중에서도 뭐에 대한 얘기냐면 현대시, 혹은 자유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현대에 쓰였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쓰여있는 시다라는 거예요. 이 형식에 대한 자유시를 왜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1번에 보시면 초장, 중장, 종장의 전통적인 형식을 지키고 있다. 이때 형식을 지키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형성이라고 합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다. 이거는 현대시의 특징이 아니라 옛날에 쓰였던 고전시가의 특징이에요. 얘는 고전시가의 특징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부르는 이 형태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셔서 배우시겠지만 시조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틀렸고요. 2번, 논리적인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자, 논리, 객관 이런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뭐에 대한 얘기다? 논설문에 대한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 주장하는 글에 대한 얘기예요. 3번,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자, 경험이라는 키워드와 교훈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역시 뭐에 대한 얘기다? 수필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현실에 일어날 만한 일을 상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 상상, 허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배운 것? 소설. 네, 소설이 되겠습니다. 소설. 자, 그 다음에 5번, 일상언어의 함축적 의미를 담아 전달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자, 함축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역시 시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정답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5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시의 주되게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에 대한 설명을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시의 주된 설명 방법, 표현 방법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쓰이고 있냐. 일단 첫 번째 1번에 도치법 나와 있네요. 제가 이 시를 가르칠 때 도치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도치법이 일단 나오지 않아요? 자, 도치법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자, 얘는 여러분들이 반어법으로 배운 구절이기도 하지만 원래 문장은 뭐예요?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니라는 부분이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흘리지 않겠다, 흘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아니라는 것이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걸 도치법이라고 해요. 위치를 바꿈으로써 뭐한다? 강한 인상을 주는 것.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2번, 대조법, 상반되거나 대립된 사물을 함께 내세워 두 사물의 대조적인 상태를 강조한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나무들은 하나가 그러면 둘도 셋도 같이 그러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조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서리법입니다. 서리법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의문 형식으로 제시하여 독자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서리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직전 시험에서 너무 열심히 공부하셨던 바이죠. 그죠? 보통 어떻게 해요? 시험이 끝나니 뭐 좋지? 아니한가? 이렇게 묻게 되면 이거는 진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죠. 그냥 좋다라는 걸 강조하는 의미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리법도 역시 쓰이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몇 번인데요? 4번이 되죠? 여기엔 반복법이 있습니다. 나무 하나가 흔들린다. 나무 하나가 흔들리면 나무들도 흔들린다. 나무들이 흔들리면 나무 색도 흔들린다.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복법. 역설법, 혹시 역설법 기억하세요? 역설법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황홀한 외로움 뭐 이런 구절이 있다고 치면 그죠? 자, 황홀하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 가깝냐면
긍정적인 의미에 가깝고요. 외롭다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긍정과 부정이 만나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역설법이라고 해요. 물론 외로움을 황홀하게 즐기는 그런 변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그런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역설법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네요. 자, 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에 대한 감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나무들이 모여있는 숲의 풍경이 떠올랐다. 그죠? 나무 하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무 둘, 나무 셋, 나무 넷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숲의 풍경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2번 나무 하나의 꿈은 다른 나무들과 공유되고 있다. 그쵸? 나무 하나의 꿈이 둘의 꿈이 되고 셋의 꿈이 되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유. 자, 3번 나무들이 고개를 젓는 것은 의견의 불일치다. 아니죠. 의견이 불일치한다기보다는 어떤 불의에, 그죠? 정당하지 않은 것에 뭐하는 것? 저항하는 것,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도 고개를 어때요? 혼자 젓는 게 아니라 같이 젓잖아요. 그죠? 함께 부당한 것에 대응하는 그런 나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나무들은 제각각 서 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 5번 마지막 견해 함께는 다 같이 연대하는 것을 상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의 내용을 추측한 것을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있습니다. 1번 뿌리를 잘 내려 튼튼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나무 하나의 꿈이잖아요. 나무 하나의 꿈. 나무가 꿈꾸는 것에 대한 얘기니까 그냥 나무의 꿈이 있다면 나무의 꿈이 무엇일까를 한번 염두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나무가 뿌리를 잘 내려 튼튼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 뭐 꿈이 될 수 있죠. 2번 알맞은 비가 내려 잎과 뿌리를 적시길 바라고 있다. 뭐 나쁘지 않아요. 3번 다른 나무들을 제치고 홀로 높게 자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지는 않겠죠. 기본적으로 이 시는 나무 하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무가 어떤 숲을 이루는 뭐에 대한 얘기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제치고 홀로 높게 자라는 경쟁 이런 얘기하고는 어떻다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3번 다시 뿌리 내린 숲이 울창하게 자라기 잘 자라기를 바라고 있다. 맞고요. 5번 자연을 이루고 있는 생명들이 조화롭게 지내기를 바라고 있다. 얘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 이 시의 시장 전개 과정을 고려했을 때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시액을 쓰시오. 자, 여기 보시면 니은에 대한 얘기죠. 하나가 고개를 젓는다. 나무들도 고개를 젓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밑에는 나무 셋도 고개 젓는다. 그렇죠. 나무 셋도 고개를 젓는다. 네, 이렇게 정답이 5번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가보도록 하죠. 자, 가문단을 바탕으로 나무단과 같은 글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를 좀 읽어볼게요. 어떤 대상을 아름다움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심리적 체험이라고 한다. 문화작품을 창작하거나 감상하는 것은 이러한 체험을 작가와 독자가 뭐하는 활동이다? 공유하는 활동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죠?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는 이유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기억, 시를 읽고 느낀 점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겠죠. 틀렸고요. 니은, 심리적 체험 문화작품을 감상할 때만 아니죠. 여기 보면 감상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창작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때만 많이 틀렸고요. 자, 디귿, 예술적 체험은 시를 직접 창작한 시인만 아니죠. 독자 또한 그죠? 작가도 되지만 작가와 독자와 독자가 공유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고요. 그러면 정답은 리을 미음이 되겠네요. 독자는 문학작품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냥 독자는 시에 대해 심리적 체험을 통해 시인과 대화할 수 있다. 이건 뭐 직접적인 대화라기보다는 뭐예요? 간접 경험이죠. 간접 경험. 그죠? 원래 항상
작품을 통해서 독자와 작가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7번입니다. 자, 나무단에 나타난 주된 심상과 그 예가 알맞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나무단 후각적 심상이라고 했는데 얘는 그냥 뒤에를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 시를 딱 읽으면 어떻다고요? 나무가 여러 그루 있는 어떤 숲이 떠올라요. 그게 바로 무슨 심상? 시각적 심상이 되겠고요. 그저 쪽빛 하늘, 그저 쪽빛, 뭐 색깔 가득 채우는 흰 양떼, 예, 흰색 뭐 이런 것들 다 시각이죠. 양떼는 돼요? 아니야, 흰 양떼죠. 흰색. 그죠? 그리고 떼를 이루고 있는 건 시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청각을 통해서 떼를 이루고 있는 걸 알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혹은 촉각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각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좋아요.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있어요. 기억, 나무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이기적인 대상 아닙니다. 이거 공동체에 대한 얘기다 라는 거예요. 2번, 전체를 위해 희생하기를 자처하는 숭고한 존재. 뭐 그렇다고 희생에 대한 얘기도 아니죠? 네, 정답은 3번이네요. 역시 공동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죠? 네.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의 모습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9번입니다. 나무에 나타난 나무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을 빗댄 것이라고 할 때 니은이 의미하는 바 이렇게 함께 역시 공동체에 대한 얘기고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써드리면서 불러드릴게요. 자, 개인들이 모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나무단을 참고하여 감단을 읽었을 때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나무단에서는 질문을 시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한번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죠. 자, 질문에 시숲을 쓸 당시에 겪은 특별한 경험이나 그 경험에서 실제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다? 심미적 체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인. 아직도 이 시를 쓰게 된 과정이 아주 선명히 기억나요. 딸이 어렸을 때였죠. 별시 좋은 날이며 옥상에 올라가곤 했어요. 자, 거기서는 맞은편 산이 아주 가깝게 보였어요. 숲을 보자 시를 한 편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숲이 내 앞에 무수한 나무를 품은 모습으로 달려왔어요. 그 나무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을 따라 함께 흔들렸어요. 숲 전체가 노을노을 흔들렸어요. 그것은 내게 강한 인상으로 다가왔고 그 시에 단어들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첫 행을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나무 하나가 흔들린다. 이어서 둘째 행도 튀어나왔죠. 자, 시인으로서 이 시를 통해 표현하려고 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숲 전체가 흔들리는 것, 나무 하나가, 나무 둘이, 나무 셋이 함께 흔들리는 것,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죠?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거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본다든가 상식이나 교양 또는 지식 같은 것을 기대어서 보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걸 잡아챌 때의 즐거움, 그것이 아마 시 쓰기의 매력, 또 시의 매력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때 남달 창과의 관을 읽었을 때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창작 과정의 어려움. 여기서 어려움을 알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자, 모망 아니죠. 자, 다음에 쓸 작품에 관한 시인의 생각. 다음 작품 아니죠. 지금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신비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죠. 정답은 5번입니다. 시인이 시를 창작할 당시에 심리적 체험을 생생하게 봄으로써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5번. 자, 11번입니다.
기억의 의미 확장 과정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나무와 개인, 숲은 공동체가 되겠죠? 뭐 이건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 시는 공동체에 대한 작품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니은이 가리키는 것은 나무다리 찾아 뭔가의 아름다움의 형식으로 쓰시오. 자, 니은은 이 시를 통해 표현하라고 하는 아름다움이 되겠고요. 예,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쓰도록 할게요. 예, 나무다리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자, 숲 전체가 흔들리는 것. 나무 하나가 나무 둘이 나무 셋이 함께 흔들리는 것. 그 자체의 아름다움. 이라고 본문에서 시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있어요. 자, 그 다음 1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글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소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부러 소나기를 조금 읽어보고 제가 설명도 해드렸었죠. 소나기는 기본적으로 뭐다? 소설입니다. 소설. 예, 소설. 이와 같은 글. 예, 소설. 자, 독서 단계 중 읽기 전 과정에서 쓴 글이다. 근데 이거 소설을 읽고 나서 줄거리와 개성적인 발상이나 표현 방법을 정리한 거 보니까 독후감이죠? 네. 예, 그러면 읽기 후 단계가 되겠습니다. 읽기 후 과정. 2번, 작품을 창작하기 전에 쓸 이야기를 구성한 것이다. 그래서 작품을 감상한 후에 쓴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냥 3번, 작품을 읽고 작품 속에 드러난 특징을 정리한 글이다. 나쁘지 않고요. 자, 4번, 사건의 전개 과정과 등장인물의 행동을 나열하는 글이다. 이건 단순히 나열하는 글은 아니죠. 그건 줄거리만 쓰는 건데 여기서 줄거리만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5번, 결말을 바꿔 써보기 위해 이건 재구성인데 그러지도 않아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담겨있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 자기가 입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때 옷이 어떤 옷이다? 소년과의 추억이 담겨있는 옷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추억. 그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이 글을 읽고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추측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니은.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 소나기의 주제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이거는 어떤 사춘기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 바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뇌 이런 거 아니고요. 부모님 아니고요. 예, 작가는 소년과 소녀 사이에 일어난 청소년 특유의 경쟁심 아니네요. 소년과 소녀의 만남과 헤어짐, 또 사춘기 청소년의 순수하고 슬픈 사랑, 그죠? 순수한 사랑.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소나기의 주제, 순수한 사랑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16번. 줄거리로 봐. 소설에서 소녀가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이냐? 핵심 소재가 되는 것을 찾아 쓰시오. 당연히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한 소나기가 됩니다. 이 소나기 때문에 둘은 친해지지만 동시에 소녀가 아프게 된 원인이기 때문에, 죽게 된 원인이기 때문에 헤어짐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역시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인과의 대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작품에서,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작가와 독자의 소통입니다.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작품의 창작을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 싶었던 뭐를 전달한다? 의도,
그죠? 내가 경험했던 심리적 체험 같은 걸 작품을 통해서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는 그걸 읽고 작품사에 드러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소통 이유. 그런데 단순히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일방적으로 독자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의미를 뭐 할 수 있다? 재창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작가와 독자의 소통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서술형 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반복법의 효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시에는 여러 종류의 반복법이 사용됩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어, 이제 여기서는 나무 같은 게 반복이 되고 있죠. 혹은 고개를 젓는다든지 뭐 흔들린다든지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는 연이 반복되거나 그죠? 비슷한 문장 구조도 이 시에서 반복이 돼요. 혹은 동일한 음은 글자 수동이 반복되긴 한다. 시를 낭송해보면 반복되는 부분을 통해 뭐가 형성된다? 운율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을 그 의미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뭐가 강조된다? 의미가 강조돼요. 뭐를 형성한다? 주제를 형성한다 라는 게 바로 반복법의 효과입니다. 크게 세 가지죠. 운율 형성, 의미 강조, 주제 형성, 이런 것들이 바로 반복법의 효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가보도록 하죠. 나무단을 바탕으로 시인이 가무단의 시 제목을 나무가 아닌 숲이라고 지은 이유. 그쵸? 여기서 주인공은 나무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나무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 시는 맞아요. 숲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왜? 숲이고 뭐니까? 한 단어로? 공동체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요. 시에서 바람에 따라 무수한 나무들이 함께 흔들리는 숲 전체를 함께 흔들리는 숲 전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죠? 여기는 단순히 나무 한 그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숲 전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도록 하죠. 자, 2번에 보시면 가문단에 사용된 주된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바람이 잠잠해진 상황에서의 나무의 모습을 그린 7년을 새로 써보래요. 당연히 주된 표현 방식 뭐가 되겠고요? 반복법이 되겠어요. 얘는 반복법. 근데 뭐 만들어 보는 건 여러분들이 뭐 만들기 좀 그러니까 모범 답안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바람이 잠잠해지고 나무 하나가 잠이 든다. 자, 이거는 행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옆에서 나무 둘도 잠이 든다. 옆에서 나무 셋도 잠이 든다. 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네요. 자, 2번까지 했고요. 오늘 3번, 4번까지 해보도록 하죠.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기억과 니은 사이에 일어난 변화 과정과 그것이 의미하는 말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한번 보시면 자, 기억은 나무 하나가 흔들린다. 니은은 나무색도 흔들린다 입니다. 이 사이에 일어난 변화 의미를 쓰시오 라고 했네요. 자, 써보죠. 나무 하나의 움직임으로 나무 하나의 움직임으로 다른 나무 셋이
흔들리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는 함께선 나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의미한다. 자, 이 부분이 이 시의 주요 내용을 정말 잘 담고 있는 서술형 답안입니다. 자, 나무 하나의 변화가 어떻게 된다? 다른 나무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뭐를 이룬다? 조화를 이룬다라는 게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나무다니 시인이 감담을 쓰면서 느꼈을 디귿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이때 디귿 시쓰기의 매력이고요. 한번 써보도록 하죠. 아까 앞에서 썼던 서술형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자, 어떤 아름다움, 어떤 시 쓰기의 즐거움을 느꼈느냐. 이 시의 주제인 숲 전체가 흔들리는 것. 나무 하나가, 나무 둘이, 나무 셋이 함께 흔들리는 것.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잡아채는 즐거움을 어디로 잡아채는 거예요? 시 속으로, 한 편의 시로 잡아채는 즐거움을 느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회 1단어 숲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보고서 쓰기, 쓰기윤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언급만 좀 하고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고서 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관찰, 조사, 실험, 답사, 면담 등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무엇을 거기서 얻은 절차와 결과를 어떻게 보여주는 거? 결과를 간결하고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그죠? 간결하고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또한 어떻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뭐를 전달해요? 정보를 전달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책에서는 어떤 보고서를 쓰는지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그래서 관찰을 하면 관찰지 보고서, 조사를 하면 조사 보고서, 실험을 하게 되면 실험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뭐를 중시한다? 절차와 결과를 굉장히 중시하는 글이 보고서가 되겠다. 그리고 항상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라는 점에서 뭐랑 되게 비슷하다? 설명문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설명문하고 좀 달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보고서를 쓰고자 할 때 그 보고서를 위에서 모은 자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자료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쓰기율과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떤 관찰조사 실험을 했는데 내가 생각한 거 좀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자료를 변형, 왜곡, 그 다음에 내 입맛에 맞게 골라서 선택하는 걸 우리가 취사 선택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두 번째, 어떤 자료를 수집할 때 뭐를 꼭 밝혀야 된다? 출처를 밝혀야 된다. 이게 크게 쓰기 위해서 얘기하는 두 가지 문제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쓰기를 지켜야 된다. 뭐를 할 때? 보고서를 써야 될 때. 그래서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치게 됩니다. 보고서란 무엇인가?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쓰기윤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는 다음 국어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시간이